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갑됐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자,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한 거 이제 지금 그 며칠 뒤에 사흘 뒤쯤에 거의 확정이 됐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끌어왔습니다. 정권 인수해주는 이 문제. 해당 관련 당국에다가 아직까지 협조하지 말라 계속해서 해오다가 계속 버텨오다가 결국은, 협조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트위터에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3만 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약간 늦었지만은 안정적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이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차기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인선 작업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24일이죠. 첫 내각 인선도 발표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망 때문인지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3만 선 돌파했습니다. 자, 이 소식 관련해서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석 대표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 입장 밝혀왔지만 결국 정권 인수는 해주라, 협조해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침내. 이게 이제 이렇게 네, 입장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뀌게 된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론이 너무 크게 바뀌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트럼프 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트럼프 법률팀, 소송 예. 제기하는 법률팀 내부가 좀 분란이 생겼죠. 예. 계속 대책 없이 소송전하고 이길 수 있다 계속 밀어붙여라. 그 줄리아니가 책임지고 있던 법률팀이 예. 지난 주말에 내부가 좀 갈라졌죠. 내부가 네. 갈라져가지고서 그 법률팀에서 일단은 소송은 계속 해나가고 진 건 아니지만은 예. 지금 바이든 쪽의 인수팀에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내켰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말에 그 법률팀에다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이게 예. 국가 망신이고 이러다가 공화당이 다 망한다. 네, 네.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지금서부터는 각 주가 이제 선거 결과 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일 조지아가 박빙이지만은 재검표까지 했는데 네.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거 결론을 냈고 예.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미시간이 결론을 냈죠. 예. 오늘은 또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하고 예. 네바다가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보고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공화당의 차기 당 의장이 트럼프 사람으로 거의 확정이 되니까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고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제 권력 이양하는 데 협력해라라고 공무원들한테 네.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게 워싱턴 안쪽에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예. 네, 지금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연결해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라서 이제 통화가 음질이 약간 안 좋고요. 그다음에 한 박자 느리게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대한 협력은 지시했지만 그럼에도 대선 패배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정치적 계산이죠. 예. 지금 트럼프 측근에서 나오는 거는 차기를 준비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네. 정치권 내부의 시각이고, 예.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열혈 지지층들은
아직 뭐 견고하게 네. 뭉쳐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끝까지 아마 뭐 승복하고 그러는 건 없지만은 네. 일단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권력 이양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네. 졌다. 바이든이 이겼다. 그런데 억울하다. 선거에 부정이 많고 네. 조작된 거다. 그래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차기를 기약하는 이런 정치적인 순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권력 이양 작업은 속도가 붙게 됐는데 이제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외교안보팀 이제 인선안 지금 발표했습니다. 예, 이 내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외교안보 그 장관급들 6명 데리고 예. 델라웨어 윌밍턴의 당선자 캠프에서 예. 직접 나와서 소개하면서 예. 뭐 이미 알려졌죠.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정보국장하고 네. 그 국토안보부 장관, 네. 그리고 유엔 대사, 네. 유엔 대사를 격상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파리 협약이라는 기후, 네, 기후 특사로 존 캐리 거물이죠. 예. 그래서 장관급으로 기후 특사를 한참 동안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요. 이렇게 6명 우선 외교안보 진영을 소개를 해서 이제 속도가 붙는다. 문제는 이 첫 인선을 보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2016년에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트럼프가 모든 거를 오바마 때의 반대 방향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자리 찾기다 해가지고서 그 트럼프의 반대 방향의 내용, 인사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들도 그 뉴스 채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번 인선에 따라서 뭐 대북 관계, 뭐 북핵 협상 문제, 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때는 대개가 모든 게 정치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판단 뭐 이렇게 왔다고 보면은 이 특징이 뭐 아시죠? 토니 블링컨 아주 전문가잖아요. 모든 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로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이 거의 디시전 메이커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 가능하다. 이 인사를 보면은 그리고서 그 미국이 국제주의, 다자주의 이 유엔 대사를 이렇게 끼워서 그 백악관 회의에 참가시키겠다는 발언한 거는 다시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전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나 이전의 위치를 회복하겠다. 이게 요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중국 관련해서 언급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반도 문제나 북한 핵 문제 이거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많이 고려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서 아시겠지만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셀리번은 둘이서 팀을 이뤄가지고서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 문제, 핵 협상을 했습니다. 트럼프 때는 이걸 다 해지 끌어놨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북한 핵 문제도 이란 핵 협상한 거가 모범이다. 이걸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런 입장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 제가 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함께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좀 의견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뮤즈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 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 분석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여의도 실업자들 시럽 지금 웃으시는데 새로운 코너 함께 하실 분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 실업자입니다. 김현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아 실업자 2입니다. 이종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술입니다. 사실 저번 주까지는요, 이제 센 토론이라는 코너에서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부드럽지만
센터로 나는 이제 시간 가졌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PD가 코너 이름을 여의도 실업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이라는 게 이제 요즘 뭐 소개한 대로 뭐 달콤 쌉쌀한 아주 어떤 핵심적인 엑기스를 뭐 뽑아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코너를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우셨으니까 뭐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실업이 쓴 것 같아요, 이 실업은. 네. 재밌습니다. 네. 자, 먼저 김경진 전 의원하고 김연아 전 의원 계속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정걸 전 의원 좀 환영해 주시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담 좀.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이정걸 선배님요. 저랑 과방에서 상임위 네. 활동을 2년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죠. 어쨌든. 근데 뭐 저희가 실업자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또 민화협도 좀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면 실업자는 아니시네요, 선배님. 예, 자, 하여튼 세 분과 함께 꾸리는 여의도 실업자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지금 가장 한 뉴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했습니다. 뭐 이제 헌정사상 추의 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래도 김경진 전 의원께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추 장관님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 장관이 선을 많이 넘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예. 일단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몇 가지 사유를 밝혔는데 제가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못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좀 대단히 실망이고 특히 가령 지금 핵심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판사들 사찰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못 봤어요. 그래서 직접 보면 명확하게 어디 그게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기는 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전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 소관 판사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검찰에서 무슨 그런 사찰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 가령 대통령 인사수석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사 파일이나 아니면 최소한 구글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뽑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신문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정걸 선배님도 올라가 있고 이름 이정걸 배우자 누구누구 자일남 심지어는 자식들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경우 있고요. 써진 논문들 어디 보직을 어떻게 겪었고 주요 판결이나 주요 결정은 어떻게 했고 어디 학회에 가입됐고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컨대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걸 안 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추 장관께서 지금 문답을 안 받으셨고 한 10분 정도만 해도 바로 질문 안 받고 바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지금 그러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장관들 언론사 사주를 안 만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JTBC가 그 변희재 씨를 태블릿 PC 고소한 사건 때문에 아마 변희재 씨가 수사 중인데 그래서 JTBC의 홍 회장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이른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변희재 씨는 그 태블릿 PC가 지금 JTBC에서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 태블릿 PC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탄핵 재판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 판결도 전부 났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 장관 논리하고 그게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 재판하는 거 다 이게 어떤 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난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윤 총장께서 법정 다툼을 하신다고 하느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면 되겠죠. 이정걸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유의 일이라 저희들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시간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이제 서로 입장 차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처음에 수사지휘에서 감찰 그리고 이제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청구한 거죠. 그 사유를 보니까 6가지인데 그 2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주와의 접촉인데 이제 그건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유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사건이라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돼 가지고 판사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취지의 불법 사찰이었다. 이 2가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현직 간의 그 다툼에서 있기 좀 직전의 일이고요. 좀 전의 일이고. 그 나머지는 뭐 감찰방해 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발언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정치적 중요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직무에서 나온 이제 서로 그 사실 진위를 아직은 완전히 획득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무부 측의 주장에 좀 기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뭐 지금 일단 그 2분 사이에서의 그 처분은 형성 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미일관한 자기 태도일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즉각 뭐 법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그 법원의 2라운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좀 뭔가의 그 2분 간의 그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최고 지위에까지 오른 법조인과 또는 한 분은 또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단위에서 그 판단을 해봤던 분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 감찰과 그동안에 그 직무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여태까지 그 성벽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고 또 그걸 유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그 서로 이견을 보이는 사건에 관해서 처음 제기한 그 법무부에 있어서의 비검찰화와 법무부가 검찰의 어떤 일원화된 통속적인 그 조직에서의 그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그 기관을 벗어난 진정한 국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의 관계에서 좀 다시 확인해서 쳐다볼 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 일원화된 검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돌이키면서 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또 드러내면서 그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어떤 게임으로 본다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그 편익과 정보를 얻게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은 그렇게 뭐 음악 속에 들어있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어가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구시대의 검찰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그 국민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청장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법무장관과 그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지금 계속 돼 왔었고 지금 거의 뭐 국정감사도 그랬었고요. 거의 지금
다른 뉴스들을 다 이제 이 두 분의 갈등이 사실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럼 한 방점을 찍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뭐 직무 배제라든지 이런 전격적인 이런 결정을 하는 시점으로서 지금 괜찮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뭐 민주적 통제로서의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간의 그 뭐 법무부 장관의 이런 국가 내부에서의 그 판단을 또 어떤 관점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게 피곤하다, 힘들다 뭐 그런 어떤 국민적 정서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비난만 하기에는 옳지 않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양쪽이 아픈 선임입니다 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때 선임했을 때 아주 검찰로서의 가장 든든한 강골 있는 그 권력에 전혀 굴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윤 총장을 세워준 게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나서라. 이게 대통령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 민주주의적 국민적 통제 국가에서 있었던 굉장히 그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표정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는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좀 맥이 같은데요. 그 징계 사유로 내건 것이 정말 징계 사유가 되나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징계 사유들을 봤을 때 쪼잔한 결정이다. 그리고 어제 당당하셨더라면 기자들의 Q&A를 왜 거부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들 국무위원들이 좀 많은 그 설화를 남기시면서 이게 질의응답을 안 받으신다는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듣습니다. 그 진선미 장관이 그 전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두 번째 행보를 간 또 임대주택 방문에서는 아예 백풀을 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은 일이고 또 정말 확신에 찬 일이라면 저는 Q&A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어제 바로 이 징계 조치가 있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소위를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윤석열 찍어내고 공수처법 바꾸고.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거 두 개의 목적이 뭐지?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급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침묵 속에 추미애 장관이 검을 휘둘러 윤석열 총장을 날리는 모습을 차도살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비겁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는 비겁했고 시점은 정치적 계산을 비파당했건. 그리고 내용은 쪼잔했고. 자, 중간에서 지금 김경진 전 의원, 뭔가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종걸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뭔가 가부간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준거가 될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왜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지.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국가의 수사 기능이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혼란 속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이 혼란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연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직위고 이쪽 아프고 저쪽 아프고 뭐 그런 건 개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법무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배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 책무를 대통령이 지금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비판받으셔야 될 지점이 좀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간의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건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을 그냥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현 정권의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아니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감히 임명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어떤 수사와 사정의 칼을 들이대 이거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 국민들께 대선 과정에서 또 취임하신 이후에 설명하신 내용이 배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총장이 법원에 이게 이의신청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으니 검찰 조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검사 출신 선배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직 검사님도 와 계셔서 이제 또 아주 바라보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일원화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공화국은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가. 근데 검찰공화국처럼 됐죠. 전 세계 뭐 검사장 승진과 검찰총장 그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뭐 뉴스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그 비슷한 나라가 이제 대륙법계 국가로서 일본하고 독일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2,500명, 한 3,000명 가까이 된 그 검사들의 그 꽃이라고 했던 그 소위 그 정치검찰들. 그 정치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와 그 행위. 그리고 그 사회적 평가.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분들의 그 활극들. 그것이 대부분 이제 검찰의 힘이었고 또 검찰의 이번 개혁의 대상인 것이죠. 저는 뭐 몇몇 사람들 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가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검찰들,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과 뭐 기타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공수권 공수처법이 이제 되게 되면 검찰 스스로의 사건에 관해서도 이제 기소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보통 일반 경우에는 이제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사 일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 사건이라고 물론 합니다만 거기에 매진하는 데는 이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렇게 서로 어떤 과도적인 분란이 검찰 전체의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그걸 바랍니다. 그렇게 돼 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될 그런 감수했고 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 간의 그 검찰 내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들은 하나의 그 중요한 권력자간 어찌 보면 정치와 검찰의 그 과도화되어 있는 그 뚜껑 같은 그곳에서 이제 누가 모자를 쓰냐 안 쓰냐 뭐 그런 문제였고 실질적으로 그 몸체 검찰이 그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진짜 아주 무소불위의 그 수사, 기소, 뭐 감찰, 수사보고권 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제 곧 완전히 시행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옮겨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총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번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종걸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잠시 그 광고 좀 듣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실업자들. 자, 이종걸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청취자 3245번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고쳐주세요. 이종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 분 실업자들의 토론 들으면서 의견 계속 기다립니다.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계속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 문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이제 어렵게 가동은 됐는데 3차까지 불발났고 오늘 아마 4차 회의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도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건 자세와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세와 철학의 문제. 예.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회의에 임하느냐. 예. 아니면 가급적이면 늦추고 타협을 안 시켜야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본질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야당 쪽을 겨냥한 말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추천됐던 후보들 중에 변협 추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 한 분은 그래도 5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추천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회의를 끝내지 마시고 종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제 국민들 생각도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어떤 이런 자세들이 조금 용인은 되는데 이게 가령 회의를 6번, 7번, 8번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을 고치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야당에서도 꼭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 좀 찾아서 합의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회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다만 야권 쪽에서는 이쪽 추천위원께서는 좀 더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근데 이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봤을 때 중립적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일종의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야당에게 줬던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또 법을 통과를 강행시켰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4차 회의 정도 갖고 비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일종의 예고하는 법안 소위를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는 이건 정말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결론 내야 돼라고 하는 저는 일종의 정치적 협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즉 이럴 때 야당이 그러면 그냥 4차에 합의를 해주고 여태까지 3차에서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를 다시 고르자라고 제안하는 가운데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장통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데는 성장통이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공수처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시간을 못 박아서 하시는지 지금 공수처 출범과 일종의 주택 전세난과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가늠하자면 네. 어느 게 더 심각한 건지라고 보면 저는 공수처는 조금 더 네. 그런 협상의 기교를 좀 발휘해서 네. 또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 가야 되는 협치의 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네. 또 정말 공수처라는 것을 출범시키기 위한 또 검찰개혁을 위한 그 명분이 정말 제1순위라면 네. 저는 조금 더 양보와 좀 기다리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7차례, 8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네. 저는 뭐 그때 가서 법을 바꾼다고 할 때 오히려 야당이 궁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3차례 하고 날짜 못 박아놓고 윤석열 총장 저렇게 징계하면서 법안 소위 통보한다?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협치 차원에서라도 어떤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뭐 오늘 4차인데 뭐 5차, 6차 되더라도 계속해서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하면 한번 사람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도 만약에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야당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3차례 회의 정도 하고 네. 한쪽에선 법 개정한다고 협박하면서 이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할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마침 이 상황에서 저 청취자 9920님께서 이종걸 전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당이 진짜로 공수처를 출범을 원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고 공수처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의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 참 아주 심오한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이제 첫 번째 취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비토권 말씀하시는데 이 비토권은 국민의힘이 한 표를 행사하는 비토권이었어요. 예. 여태까지 아마 돌이켜보면 자민련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대체적으로 3개의 단체로서 운영이 됐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교섭단체가 2개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비토권이 야당 둘이 이제 둘이 하나씩 분점하는 그런 비토권을 이제 상정한 건데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비토권을 약속했고 또 이 제도의 근거를 처음부터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정말 저희로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이 비토권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비토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토권을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이제 그 분으로 하는데 그러나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공수처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한 6천 명 정도 적용이 되는데 거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친인척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검찰과 고위 판사와 이제 고위직 경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권이 그 공수처에 있는 이제 검찰이 스스로 기소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진에 따지고 보면 그 제도를 그래도 그 순기능적으로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아니 보수적인 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주 오소독스한 검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분으로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 없을까?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서로 간에 그 타결의 장면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습을 만들고 몇 번에 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이 공수처법이 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이제 종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하나의 최고의 검찰 개혁의 개혁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는 여당의 그 입장을 좀 존중해 주면 그게 좋은 그 결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당 쪽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 해답지 같습니다. 지금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아까 청취자분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대로 오히려 그 야당 추천위 쪽에서 뭐 제시하는 뭐
일종의 뭐 새로운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그 야당에서 추천한 분마저도 다 이제 비토권 형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야당이 뭔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반대해서 시간을 끌고 또 파국으로 가서 깨지면서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상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근데 이걸 뭔가 좀 제도의 한 3대 7 정도의 서로 입장을 나눠 갖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당에서도 이게 무슨 한 달 뒤 또는 뭐 연내 막 꼭 해야만 정말 무슨 나라가 안 망하고 그 뒤에 하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긴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그 절차에 서로 협조하는 그 의정의 그 묘를 좀 구해달라.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국민적 생각에 상당 부분의 어떤 입장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뭐 지금 이종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김연아 전 의원께서도 근데 이제 저희가 싸움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한쪽이 막 욕설을 내뱉으면 그 반대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막장 싸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정이 되느냐 판가름이 나죠. 한쪽이 막 흥분해도 한쪽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절대로 그 싸움은 막장으로 안 갑니다. 뭐 지금 누가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소수인 야당이 뭔가 약간 더 격하게 반응을 했을 때 여당이 어떤 반응을 해야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런 협의와 협상으로 갈까라고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히려 여당이 더 막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한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서 법 개정도 지금 같이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수처가 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여기도 약간 좀 구멍이 있는데 지금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다 맡기고 검찰은 지금 수장 자체가 징계가 돼서 뭐 조직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여기다가 검찰들 뭐 공수처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검찰을 지금 완전히 해산시키겠다고 저는 이런 해석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 조직도 어느 정도 정비를 좀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약간 국민의 민심을 달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공수처의 목적이 대통령 측근들 이런 거라면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울산시장 그다음에 조국 장관, 대통령의 굉장히 최측근들의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최측근도 못 건드리는데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저는 이거 국민이 못 믿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공수처 출범의 대의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공수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오늘 세 분 가운데 가장 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춘 전 의원. 그 마지막 한 1분 정도 말씀하시고 오늘 저 토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옛날 평검사할 때는 수사기가 사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새는 참고인 조사하는 데도 옆에서 변호사 앉아 있거든요. 수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 25명에 그것도 그중에 절반은 수사 안 해본 민변 출신 변호사 집어넣고 수사관 100명을 가지고 무슨 장관들 뭐 국회의원 특수수사를 한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탄생하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부패한 검사들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사라도 잘 할 수 있었으면 공수처가 최소한의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무슨 정치나 이 전반에 대해서 사정할 능력이나 기능을 절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무슨 국가의 사정 기능을 검찰을 대신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당 공의 기대나 우려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다들 생각해서 수사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여당은 밀어붙이지 말아야 되고 예. 야당은 담백한 마음으로 최선의 좋은 후보 빨리 찾아서 이 기구가 발족할 수 있도록 예.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참 같이 합세하신 이종걸 전 의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첫 코너 잘 오늘 어땠습니까? 특히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예. 재밌네요. 실업을 다음 주부터 계속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재밌게 코너 또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기쁜 소식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마침내 미국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